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벌써 제가 4번째라고 했나요? 네, 4번 여기 이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10년대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사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예전 그 인터넷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역사를 강의하는 목적은요, 뭐 옛날에 우리가 잘 나갔다, 왕년에 우리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고대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역사를 통해 배우는 대한민국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운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번 있었는데 우리가 놓쳤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방송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과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불편한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원래 제 스타일이 듣는 사람 입장 생각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그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트 게임. 우리나라가 근대사에서 식민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했던 거는 국제사에서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타지를 못했어요. 네, 아마 이런 거 세계사나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해석하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식민지 쟁탈전 시대 때 동북아시아에서 부딪혔던 영국과 러시아 간의 싸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뭐라 부르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예, 보시면은 그 러시아가 이건 중앙아시아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 지중해 지역서부터 이 지역으로 해서 부동항, 즉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찾으려고 남진 정책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상페테르스부르크라고 여기를 얻긴 얻었지만 저 당시에도 저희가 추웠어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서양하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시키려면은 그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에 있어요? 이 흑해라던가 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남진 정책을 펼쳤는데,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 당시에 패권 국가에서 영국, 대영제국이라 불렀죠. 영국이 러시아의 나발을 막습니다. 이게 막아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동쪽으로. 그러면 또 영국도 식민지를 동쪽으로 확장을 해요. 그것도 안 돼? 그건 또 동쪽으로.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연해주까지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항구를 얻으면서 드디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얻게 되죠.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1858년도에 이미 청나라가 아직 존재하던 시절에도 하바롭스크의 그 도시를 제정 러시아가 장악해버리고,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에는 연해주를, 요 빨간색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가져갑니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부동항을 얻게 되죠. 여기 블라디보스톡이라는 항구의 이름은 저거 러시아어입니다. 블라디란 말이 정복하라라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보스톡, 바스톡이라 그러는데 저희 뭐냐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을 점령하라라는 항구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게 뭐냐? 동방정복이라는 말이에요. 당시 제정 러시아가 극동지방에 온 거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의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종은 뭐 했죠? 아간파천이라 가서 제정 러시아에 도망가 버렸죠? 자살행위를 한 겁니다. 러시아는 조선을 먹으려고 했는데 제정 러시아에 가버리다니,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만큼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국제정세에 어두웠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른 거 얘기할 때 설명할게요. 자,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중앙아시아 쟁탈전서부터입니다. 지중해, 흑해, 그 지역에서 이제 영국하고 해서 더 이상 러시아만 남해가 안 되자 중앙아시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패권 경쟁을 해서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해갖고 이 걸프만 쪽으로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했던 거를 영국이 여기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못 내려오게 막은 거예요. 막다 보니까 결국 청나라를 거쳐서 연해주까지 간 거라고. 따라서 러시아의 목적은 연해주에서 끝이 아니에요. 한반도까지의 점령이 제정 러시아의 목표였단 말이야.
제정 러시아가 연해주 영호는 조선하고 친구 맺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점령하러 온 거야. 예. 그게 그레이트 게임의 확장선입니다. 요 시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레이트 게임, 1814년부터 1907년까지입니다. 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예? 별의별 거 다 일어나잖아요. 갑신정변서부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이 연도 이 안이라고. 일본 이 안에서 메이지 유신이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느냐? 대영 제국과 제정 러시아 간의 패권 경쟁에서 일어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입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 성장하면서 그 나라의 사회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자,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가 세국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도쿠가와 막부가 세국 정치를 해요. 왜 세국 정치를 했느냐? 딴 거 없습니다. 서양 세력들의 식민주의 확장 때문이에요. 여러분, 식민주의 확장 정책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유럽에서 종교 전쟁을 하면서 서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디서부터 조달했습니까? 식민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미 지역은 카톨릭 중심으로 해서 걔네들이 남미에서 수탈에다가 자기 카톨릭 세력을 유럽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군비로 조달했고, 개신교 세력들은 북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아메리칸 인디언들 수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게 식민정지얘기예요. 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세국 정치를 합니다. 이걸 그냥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를 배울 때는 기독교도 탄압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왜 기독교도 탄압입니까? 전쟁 방지지. 당시 일본은 1467에서 1590년까지 전국 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연도가 바로 언제예요? 요 사이가 1492년서부터 서양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확장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가.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예요.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시기였어요. 그 당시가. 그 사이에 임진왜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이 속에서. 근데 일본이 이 전국시대 때 이 전국시대 통일을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을 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한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조총이었어요. 오다 노부나가는 다케다 신겐이라고 하는 그 정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몇 번이나 죽을 뻔할 정도로 실질적인 군사 지휘 측면에서는 다케다 신겐이 훨씬 뛰어났지.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이라는 무기가 있음으로써 기마병들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화승총, 즉 조총입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 포르투갈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1549년 7월 큐시에 상륙한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 카톨릭 예수회들은 일본에 가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예. 다른 사람 거래 안 해요. 개종한 사람하고만 거래를 해요. 왜? 쟤들의 목적은 일본이 됐던 다른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지역에 자기 종교로 믿는 세력, 개종을 시켜서 그 일종의 지부, 어떻게 보면 식민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꼬봉들을 만들기 위한 사람을 심을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충성서약이라는 명목으로서 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종이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막대한 군자금, 즉 정치자금이죠. 그 다음은 무기,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시대를 통일한 것은 바로 카톨릭 예수회들의 지원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얘기 안 하죠. 숨기고 있죠. 그래서 된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국시대가 통일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 전국시대 때에는 정치적 권력을 장악해야 되니까 포르투갈 선교사와의 제휴가 필요했어요. 왜? 무기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통일이 되고 나서는 이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한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그 밑에 가신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이제 통일시켜서 완성을 하는데 하고서 이제 자기가 통일한 지역 옛날 진시황처럼 이렇게 돌아보는데 나가사키 이런 데를 갔더니 예수 애들이 자기들 깃발 꽂고 여기 자기 땅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아 이거 가만히 냅뒀다가는 내가 이용을 당해서 일본을 그냥 전란으로 해서 그냥 박살만 내고 결국 열매는 쟤네들이 먹겠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 다음에 내렸던 게 바로 여기 보면은 바테렌 추방령입니다. 바테렌 추방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 땅에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선교 활동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유는 뭐다? 종교 탄압 아닙니다. 얘네들이 일본에서 무기 팔아먹는 무기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100년의 내전을 거쳐서 통일한 일본이 다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쟁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전국시대 때 있었던 개종된 기독교 신자들, 물론 여기서 카톨릭이죠. 이 사람들이 골칫덩어리였어요. 왜? 이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조총이 수입되었다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독자적으로 조총이 수입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 문제 생겨요. 국가가 다시 한번 내란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을 조선출병이란 명목으로 다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전국시대 이후에 농공 행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줄 수도 없고 그 다음 패전한 그 각 제후들의 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이 군대 그냥 냅두면 골칫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조선 점령하면 좋고 점령 못해도 나가서 죽어버리면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골칫거리 없애는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게 무슨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는 뭐 욕심쟁이에 뭐 대국에 대한 뭐 어쩌저쩌간데 틀린 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뭘 합니까? 일본에선 선교 활동하지 마. 대신에 조선에서는 해도 돼. 거기 점령하면 거기서 해.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서 그 일본 내에 있었던 기리사단, 즉 그 카톨릭 군대였던 소소행장, 고니시 유키나카의 군대를 비롯한 이 많은 카톨릭 군대들을 전부 다 조선으로 보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카톨릭가의 첫 조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은 결국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바티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바티칸이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가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카톨릭을 유럽의 주요 종교가 되게 하고 교황이 전 유럽의 왕들을 쥐락펴락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군 자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이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거 중에 하나가 전국시대, 또 하나가 임진왜란이에요. 그거 외에도 또 오늘날 국제정치에 보면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다 누가 개입돼 있어요? 얘네들 개입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십자가 나오죠? 소소행장입니다. 예? 임진왜란. 우리나라 임진왜란 배경이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서양에서 왜 대항해 시대, 왜 신대륙 발견이 일어났습니까? 유럽 내에서 구교와 신교 간에 지들끼리 종교 전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해갖고 중국이나 인도로 가는 실크로드 무역이 막혔거든. 그래서 새로운 항로 찾다가 신대륙 발견한 거 아닙니까? 유럽 내에 종교 전쟁이에요. 그 종교 전쟁의 해결책으로서 일어난 게 신대륙 그거였고 신대륙 발견 이후엔 뭐가 됩니까? 식민지 역사의 시작이 된 거라고. 그리고 그러한 식민지 쟁탈전의 희생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내란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번에 역사왜곡 방지법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을 하면은 과연 정부에서 저 같은 사람을 탄압할지 알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 제가 바라보는 이 관점은 저는 결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양 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전쟁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저 반일 감정, 한국에서 혐한으로만 몰고 가려 하죠. 좀 그림을 크게 봐야 된다고 봐요. 검은배 사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도쿠가와 막부가 그렇게 해서 한 300년 정도를 억제를 했으나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어디로부터 무너집니까? 사조 동맹. 사츠마번과 초슈모번의 동맹에서 무너집니다. 사츠마번에 갖고 있던 그 항구가 어디입니까?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가 도쿠가와 시대 때에도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던 항구였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가사키 가서 예수해보고 깜짝 놀랐고 아까 했던 바텐 추방연행을 내렸거든요. 따라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통해 들어오는 무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기. 이 무기에 대한 통제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조 동맹이 되고 나서 나가사키를 통해 가지고 대량의 서양의 신식 무기가 들어옵니다. 이 무기 때문에 도쿠가와 마쿠의 사무라이들이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신형 무기 앞에서는 칼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검은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본 도쿠가와 막부도 저 당시에 알았어요. 야,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말은 아름답지만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그래서 미일, 화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이랑 한국이 그 운요 사건 일어난 다음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그거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러죠. 일본도 미국과 불평등 조약 맺고 시작했습니다. 여건은 똑같았어요. 여건은 똑같았어. 그러나 일본은 불평등 조약 속에서 부국강병을 성공했고 조선은 불평등 조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니탄 네타 신세한탄 하다가 무너져 버린 케이스예요. 자,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거 나비부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푸시킨의 나비부인? 이거 절대 아름다운 오페라 아닙니다. 이 오페라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저렇게 가나가 조약을 맺고 들어왔던 미국의 해군 장교들이 일본 여자들을 겁탈하고 다녔어요. 옛날 때. 그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 부인 있었잖아요. 애도 있고. 일본 가가지고 심심하니까 일본 여자 데리고 산 거예요. 애까지 만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나중에 나무라라고 떠난 사건 아닙니까? 이걸 백인 입장에서 아름답게 묘사한 게 나비 부인이지. 응? 우리 동양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 완전히 갑질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갑질도 없잖아. 근데 서양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아, 욕이 날 뻔했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하는데 정말 나는 이거 나비 부인 볼 때마다 황당하거든요. 저게 로만스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로맨스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어쨌든 백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낭만적으로 보고 이렇게 묘사를 막 하죠. 아, 진짜 이 가끔씩 서양 애들 이런 거 만드는 걸 보면은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이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강화도 지역을 맺던 당시에 일본은 조선한테 그렇게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본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근대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를 원한 나라도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 뚫고 나갔고 우린 그 당시에 못 뚫고 나갔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 과거의 역사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린 자꾸 덮고 미화시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같은 실수 또 반복하니까. 자, 메이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메이지 혁명 중요하죠? 저는 메이지 혁명을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권 출신들이 메이지 혁명만 나왔다면 뭐 제국주의라든지 뭐 친일파라든지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 당시에 메이지 혁명은 서양에서도 칭찬했어요. 서양에서도. 무슨 말이냐? 서양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쟤들 관점에서 뭐냐? 야,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원숭이들도 우리 백인 같은 문명 국가를 만들 수 있구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네. 칭찬받았어요. 진짜 웃긴 일, 어이없는 일인데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아, 저런 유색 인종들도 문명인이 될 수 있는 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은 굉장히 그 당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평가를 받았던 이 메이지 유신조차도 절대 아름답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연도가 쭉 나옵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본은 아편전쟁이라 해서 청나라가 영국한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검은배 사건이 일어나서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강제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또 2차 아편전쟁 나서 청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다음번엔 우리구나. 우리 망하는구나. 공포감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들어온 것도 청나라랑 똑같다. 결국 우리는 서양 세력에게 침략당해서 망할 수 있다예요. 그런 공포 분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일본은 어떻게 갔느냐? 그거를 그대로 수용해버리다. 불평등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수용을 해요. 왜? 지금 당장 무릎 꿇어야 된다요. 왜?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일단 항복하자. 단 빠른 시간 내에 서양의 무기라던가 산업화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빨리 근대를 한다면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식민지를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 하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성공을 하지요. 근데 성공도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조동맹하고 여기 대정봉안이라 납니다. 이 대정봉안이라는 게 뭐냐면 도쿠가와 막부를 내려놓고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든, 그러니까 무혈혁명을 이룬 거예요. 무혈혁명. 근데 여러분 여기엔 진짜 검은 비사가 있습니다. 요거요. 토머스 블레이크 글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머스 글러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배후 세력입니다. 실질적인 실세. 이 사람이 누구를 키워줬느냐? 일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카모토 료마. 사카모토 료마 영웅인 줄 아시죠? 뭐 영웅은 영웅인데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영웅입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토사본의 탈번 무사입니다. 한마디로 실업자. 그런 사람이 가메야마 샷주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오늘날 미쯔비시의 전신입니다. 그걸 세우더니 갑자기 서양으로부터 엄청나게 총과 대포 그리고 영국의 전함까지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서 도쿠가와 막부랑 전쟁을 해요. 그게 바로 보신 전쟁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무역회사 하나 만든 다음에 미국 가서 선생님들 저기 F-22랑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항공모함 잠수함 좀 나한테 파세요. 내가 여기 한국에다 판 다음에 이거 갖고 내가 중국 때려잡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그래 팔아줄 것 같아요? 절대 안 팝니다. 어떻게 사카모토 료마가 이걸 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토머스 글러버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 사람 부하가 사카모토 료마였거든. 그랬고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사카모토 료마 죽었죠? 메이지 혁명 직전에. 일본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어느 설에 무게를 실으냐면은 내부 암살 설에 무게를 싣습니다. 왜 그랬느냐? 미국, 영국, 어쨌든 네덜란드 이쪽 애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전쟁이었어요. 메이지 혁명? 일본의 근대화가 서양 사람들한테 관심이나 될 것 같습니까? 관심 없어요. 돈을 원하는 거지. 일본 전국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을 이용해갖고 조총 팔아먹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에? 전쟁 일으켜서. 똑같은 일을 했던 게 메이지 혁명이거든. 사실 메이지 혁명은 뭐냐면 그 전국시대 때 서양의 기독교 세력들이 들어와서 일본을 전쟁판으로 아사리판을 만든 다음 무기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영업방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저 눈에 가시 같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메이지 정부를 수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카모토 료마는 이걸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왜? 사카모토 료마도 내가 봤을 땐 순진한 사람이었어. 뭐다? 그냥 이 사람은 일본의 근대화를 희망했던 사람이었던 거야. 실질적으로 자기가 손잡은 그 서양의 세력들이 일본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른 채 어쨌든 일본의 근대화 이거에만 신경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쟁을 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카모토 료마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보신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관서지방서부터 홋카이도까지가 전부 불바다가 됩니다. 전쟁터가 돼요. 저러고 나서 메이지 정부가 생깁니다. 메이지 혁명을 뒤에서 지원했던 세력들이 원했던 거는 일본의 근대화가 아니었어요. 단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어쨌든 이용을 당하면서도 어쨌든 만들어낸 게 근대 국가였다고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온갖 방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근대화에 성공을 시켜냈다예요. 그게. 절대 일본의 근대화를 서양 세력은 원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었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메이지 유신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슈퍼파워 국가가 되는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자, 메이지 유신이 언제냐? 1869년 68에 69 저 사이에 해서 이제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돼요. 보신 전쟁 끝나고 연도 잘 봐두세요. 68에서 69년 조때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영국식 민주로 시작했지. 여기 13개주. 이렇게 시작했는데
미국이 점점 영토 확장을 하면서 1853년에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이란 영토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남북전쟁. 언제 끝나느냐? 1865년에 끝납니다.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나요. 그 당시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불쌍한 나라에 알고 보면. 미국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바람에 유럽의 갑부들의 돈벌이에 이용당했거든. 근데 어쨌든 미국은 저 당시에 전쟁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남북전쟁이라는 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 플로리다서부터 이쪽 동부 해안 쪽에서 났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건 이쪽이 전부였거든, 대서양 쪽이. 그래서 미국의 주요 도시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초토화가 돼요, 남북전쟁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전후 복구 자금.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일본의 메이지 혁명이에요. 일본의 메이지 혁명은 일본 사람들은 물론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일본의 근대화를 하겠다 했던 개혁가들과 협력했던 서양 사람들은 일본의 근대화 관심 없었어요. 비즈니스, 돈이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 때 패했던 남부군이라던가 이런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무기를 대량으로 일본에 갖다 팝니다. 왜? 전쟁 일으키려고. 근데 사카모토 료마가 대정봉환을 했으니까 우리 평화적으로 정권 이용됐으니까 뭐 일본 민족이여 단결해서 드디어 잘 살자. 그런 료마를 살려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거의 대상이 있지. 료마 죽고 바로 보신전쟁으로 들어가죠. 왜? 애초부터 전쟁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혁명 이후에 2년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남북전쟁 때 했던 그 옛날 무기들, 왜냐면 남부군이 무장하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무장 해제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그 전쟁 피해 복구 자금,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무기를 팔아먹고 미국이 초석을 다집니다. 오늘날 미국이 되는 계기가 이때 만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일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건국된 나라예요. 이것도 인터넷에 안 나오죠. 이런 이야기 자체가. 메이지 유신과 미국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야, 저 식민지 시대 때 어떻게 저걸 버텨냈을까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살아남았단 말이야.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와 버렸잖아. 놀랍죠,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이유도 사실 이 메커니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일본도 빚에 쪼들렸거든. 일본도 살아남아야 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만만한 조선을 침략하게 된 거예요. 이 빚의 연결고리. 그리고 또 알래스카를 구입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나오는 부분이 여기죠. 아까 그레이트 게임과 메이지 혁명을 같이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가 왜 식민지를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이미 연해주가 제정러시아 땅이 되면서 조선 주변에는 제정러시아, 청나라,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서양 세력들이라고 할게요. 뭐 영국, 미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개항을 요구하면서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세국 정치를 했죠. 자, 그랬는데 물론 나중에 세국 정치를 풉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개방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푸는 과정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일본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옛날 때부터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그 무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일으켜서 근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들한테 전쟁에 이용당하다든가 이런 수탈이라든가 이런 걸 당했지만 그러면서도 일본 제국으로 성공을 했던 이유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전쟁을 했는데 만약에 그 배후에 소련과 미국이 있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눈에 봐도 뻔해. 한국 사람들 분명히 반미주의로 나갔을 거예요. 일본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친미로 갔습니다. 이거 알면서도 친미로 갔어요. 우리의 메이지 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이용당했다는 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끝까지 포카페이스 유지하면서 근대화로 가요. 예. 근대화로 갔고 거기서 만들어진 노하우와 기술을 배우고
자기네들을 수탈을 했고 자기네들을 이용했던 미국과 영국을 영일동맹, 미일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조선을 한일 합방하는데 자기 편을 만들어버려요. 한국 사람들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한국인은 할 수 있을까? 과거의 조선인들 절대 못하죠. 명분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본은 그때 그걸 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냐? 국제정세 거꾸로 갔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을 먹으면서 조선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아간파천을 해버려요. 우리나라 왕이. 난리가 난 거지. 세상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왜 그러면 영국이나 이쪽이랑 손을 잡았느냐? 일본 애들도 계산을 한 겁니다. 뭐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영국은요,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을 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게 해서 식민지 확장을 하면서 동남아시아까지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대영 제국은 아프리카, 인도 이쪽 식민지만으로도 버거운 상태가 된 거예요. 영국에 있는 모든 젊은 남자들이 전부 군대를 가서 자기가 식민지를 삼은 지역에서 군인으로 있으면서 얘들이 독립운동하지 못하게 때려잡는 데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고. 따라서 일본을 식민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파견할 군대도 없고 돈도 없어. 미국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알래스카도 지네 땅으로 만들고 서부도 자기 것으로 가졌어요. 근데 문제 뭐였어?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전후복구도 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도 정신이 없었다고. 이미 확보해놓은 땅들을 개발하는데도 바빠. 그랬기 때문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지원을 하는 것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지 일본까지 식민지를 삼기는 무리가 있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너무 많이 식민지를 삼아갖고 거기에 군대 보내면서 버거워. 극동지방까지 힘이 안 미치고 있었다고. 일본은 거기에 차가 난 거예요. 정말 영리했죠. 정말 영리했어. 따라서 이용당하지만은 그 이용당하는 걸 기꺼이 이용한 겁니다. 이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이지 유신 때 그 전쟁을 일으켰던 원흉이 됐던 영국과 미국과 영일동맹, 미일동맹을 맺으면서 1910년 8월 20일 한일 합방할 때 찬성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한국 같으면 이런 짓 못해요. 자, 보세요. 아간 파천이 일어나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영일동맹을 맺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왕이 러시아로 도망가니까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을 맺어요. 왜? 러시아가 왜 조선하고 친해지려고 한 거죠? 부동항을 찾아서. 조선 친구 아니에요? 러시아는 조선 먹으려고 한 거야. 일단 친구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조선이 러시아 편이 돼? 나중에 식민지가 된다면 러시아는 이 동부해안, 서부해안 수많은 곳에 부동항이 생기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결국 뚫고 나오는구나. 안 돼. 막아야 돼. 근데 조선이 러시아 편을 들었으니 어떻게? 일본은 영국 편. 일본이 잽싸게 편 들어버리죠. 야, 그러니까 얘네들 흐름을 알았던 거야. 이 영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이 배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거 알았다면 절대 아간 파천하면 안 됐어요, 이때. 미국이나 영국과 손을 잡아버렸어야 돼,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못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카스타 테플린 밀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번에 러일 전쟁 끝나면서 러시아 나가리 시키고 카스타 테플린 밀약 맺어요. 이거 뭐예요? 필리핀은 미국이, 조선은 미국이, 일본이 서로 무기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약이 왜 맺어졌는데 아간 패천 때문에 맺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라고 평가합니까? 미국이 한국을 배신했다 그러죠. 뭘 배신이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외교를 잘못한 거지. 국제사회 흐름을 엉뚱하게 해석한 거지.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내려놓은 제정 러시아랑 같은 편이 되는 게 이게 맨정신에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 왕은 맨정신에 이 짓을 해버렸죠. 그니 국제사회에서 조선을 버려버린 거예요. 야, 제 러시아 편 들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전부 다 조선 제 왕따 시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일본은 바로 그 찬스를 잡은 거고, 아싸, 기회가 왔다. 그런 거죠. 국제사회에다 얘기하거든요. 일본이 내가 제정 러시아를 견제할게. 조선이 배신을 했지 않냐. 내가 너희 편이 돼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렸지. 응? 여러분, 1910년도에
일본이 조선을 먹을 때 국제사회에서 다 찬성했습니다. 왜? 다 국제사회가 일본 칭찬했다니까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했던 당사자였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일본의 조선 침략은 정당하다고 얘기했어요. 미개화된 조선을 일본이 점령해서 근대화를 시키고 문명인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거 주변 국가들이 찬성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마음 놓고 한 겁니다. 마음 놓고. 우리나라 정치들 그 당시 국제정세에서 알고 있었냐? 하나도 몰랐어. 주변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영국과 러시아가 왜 싸우는지, 프랑스가 왜 들어오는지, 네덜란드 애들이 왜 들어오는지 전혀 아는 게 없어. 무조건 존왕양이 오랑캐를 물리치고 왕을 떠받들자. 이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바로 여기서 바로 차나 자기네들이 메이지 혁명을 일으키면서 손해봤던 부분들, 아까 얘기했죠? 전쟁으로 돈 막 벌어갔댔잖아. 그 손해분을 메꾸는 거를 결국 이렇게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결국 조선에서 다 빼먹은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본의 조선 침략만 얘기하죠. 일본 놈 나쁜 놈, 일본 놈 나쁜 놈. 일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게 계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해요. 왜 이런 배경이 생겨서 설명을 안 한다고. 일본은 일단 손해보고 투자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선 점령하고 뽑아먹으면 된다. 실질적으로 뽑아먹었죠. 많이 뽑아먹었지.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근대화는 끝장이 나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조선이 근대화에 성공했을 것이다. 천만에 만만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지 아십니까? 근대화라는 거는 농경국가를 탈피해서 공업국가로 가는 겁니다. 산업국가예요. 산업국가로 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신분지 해방.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조선의 사대부와 왕들이 전부 다 반대했죠? 우리나라 신분지 해방은 누가 시켰습니까? 창피하게도 일본이 시켰습니다. 갑오경장 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신분지 해방을 안 했을까요? 왕을 비롯한 사대부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이 토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일하는 노예였던 노비들이 그 지역에 있어야지 얘네들이 벗어나서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농경 중심의 유교 국가 통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서양의 대포나 총의 기술만을 원했던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공업국가로의 탈피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조선이 근대국가가 됐다? 절대 안 된다. 왜? 우리나라 지도층은 그럴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성공했느냐? 일본 메이지 혁명의 주역들이 탈범무사, 이런 실업자 무사였어요. 하급 사무라이. 애초부터 얘들은 가진 게 없었어. 그랬기 때문에 토지개혁이 가능했고 공업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왜? 근대 국가를 만드는 게 자신의 기득권을 이루는 거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래서 성공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쪽에서 개혁과 개방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가 기득권 세력들의 개혁 개방 정책이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야. 왜? 자기 거 유지한 상태에서 바꾸려고 하니 이게 바뀌나. 근본적인 산업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쌍놈들이 돈을 벌어서 젠틀리 계층이 되는 거를 사대부가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배 갖고 해서 쳐다보지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즉 자기의 지배 세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무기만 신식화하는 쪽으로서 표면적 개혁만 계속하다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두워서 엉뚱한 나라랑 손잡고 이때 우리가 일본한테 져버린 겁니다. 이 원인이에요. 딴 원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환상 저는 안 믿는 겁니다. 일제가 안 들어왔으면 우린 다른 나라한테 식민지 당했습니다. 러시아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였겠지. 그리고 근대한 우리 실패했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나라를 뺏기면서 강제로 신분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시민계급이라든가 자유인이 생긴 거지,
우리나라의 그 기득권 지배 세력들은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노예에 해방시켜줄 의사가 없었어요. 이거 제 말 거짓말 아니죠?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닐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정확히 보고 넘어가자입니다. 일본의 근대화의 성공과 우리의 근대화의 실패는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 구조적 차이가.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본이 전쟁이 끝날 때쯤에 미국에서 이런 작전이 나옵니다. 다운폴. 몰락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몰락작전이 게 뭐냐면은 미국이 일본을 패전시킬 때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거의 선사시대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뭐 메이지 유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을 잘 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본 애들이 또 영악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주도 점령하고 조선도 점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대국화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서양 세력들도 야 이거 너무 잘 나가는데 얘들 견제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던 참에 적성국이 되면서 2차 대전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일본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연합국은 어떻게 생각했냐. 다시는 일본 같은 나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생각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백인에게 도전하는 유색인종 국가가 나오면 안 된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 따라서 철저히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몰락작전이라서 일본을 완전히 거의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폭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게 그 당시 연합국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건 그때 당시의 그 보고서입니다. 자, 일본은 독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본을, 즉 본토를 공격하려면 하와이에서 가든지 이오지마에서 가든지 오키나와에서 가든지 필리핀에서 가든지 이 선택밖에 없어요. 왜? 아이고, 이 한반도는 아직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만주도 아직 일본이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쪽을 통해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그 옵션은 하와이, 이오지마, 오키나와, 필리핀 네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일본군들도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일본은 버티기만 하면 미국이 결국 평화협정을 맺자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영어로 세컨드 월드 워라고 구글에 쳐보십시오. 무조건 독일 나옵니다. 서양인들 머릿속에 2차 세계대전은 일본과의 전쟁이 아니라 독일과의 전쟁이에요. 왜? 백인들끼리 백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 일본과의 전쟁은 퍼시픽 워라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백인들 머릿속에서의 관점에서는, 서양인들 관점에서는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와의 전쟁이고 일본은 또 따로 별도로 본다고. 물론 2차 세계대전 큰 카테고리에는 들어있으나 일본을 따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2차 세계대전, 즉 독일이 항복을 했을 때에도 끝까지 버틴다면은 미국은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왜? 국민들이 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군대를 일본으로 데리고 가면 그 미군들이 싸우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베를린을 점령하고 나서 당시에 미국에선 전쟁 끝났다고 아주 신문기사 엄청 올리고 막 축제 분위기였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 전선에 있었던 미군들도 배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 배에 태워서 태평양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막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그랬었어. 군인들이. 야,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 끝나서 이제 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태평양으로 보내? 누군지도 모르는 저 조그만 일본인들 사는 동양의 이상한 나라. 저기에 내가 왜 가서 죽어야 되지? 이런 식인 거예요. 독일은, 이쪽 유럽은 미국이 이민자 사회니까 다 연고가 있단 말이에요. 뭐 폴란드계가 됐던, 뭐 독일계가 됐던, 이탈리아계가 됐던. 근데 일본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저 나라 모르고 아시아 지역 몰라. 나 저기도 개죽음 당하기 싫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따라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끝까지 버텨라 해요. 최대한 장기전으로 나가면 미국은 대통령이 포기할 것이다. 왜? 선거에 지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미쳤다고 전쟁을 계속 끌어서 자기 정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냐. 이게 일본 애들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최대한 일본을 초토화를 시켜서 저항 의지를 꺾어놓고 상륙을 해야지 그냥 들어가서 잘못 싸웠다가는 막대한 미군이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대통령도 다음번 선거에 날아가고 정권 잃어버리고 미국은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당시 미국의 분위기였어요. 일본도 이걸 정말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요거로 보는 게 낫겠다. 자, 하와이, 이오지마, 오키나와, 필리핀. 좀 저 뒤쪽에 있죠? 요 옵션입니다. 요렇게. 이 옵션이고, 이걸 구글에서 거리를 측정하면요. 이오지마에서 일본 본토로 상륙한다. 최단 거리 1100km입니다. 대략.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간다. 615km 정도입니다. 최단 거리가. 큐슈로 가는 거죠. 그리고 대마도에서 간다. 그럼 113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아직도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하지만 참고 삼아 제가 써놨습니다. 왜 그랬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거리가 140km예요. 노르망디 상륙이. 즉 대마도에서 일본으로 상륙하는 건 해볼만 해.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막 1100km, 680m 막 너무 멀어. 이거 상륙하러 가다 다 죽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뭘 준비했냐면 가미카제를 준비해요. 가미카제의 타겟 대상이 뭐예요? 물론 구축함 같은 것도 있지만 상륙선 있죠? 상륙선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잠수함 가미카제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폭탄을 메고 물속으로 헤엄쳐서 갖다 박아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왜? 상륙하는 미군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려고. 그 당시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짧은 거는 오키나와였어요. 616km.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요. 616km를 가야 돼.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연합국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요? 한 7만 명인가 8만 명이 죽어버린다고. 근데 오키나와에서 큐슈까지 이 상륙작전을 진행하면 그 당시에 미군이 예상했던 사망자 숫자가 30만 명이 나옵니다. 이건 안 돼. 만약에 오키나와에서 큐슈에 상륙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군이 진짜 30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대통령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30만 명의 자국의 국민들을 죽이면서 이거 일본을 점령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일본이 노렸던 게 이거였어요. 일본은 이거 전쟁 져도 된다예요. 큐슈 뺏겨도 돼.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물량 공세로 쳐들어서 여기를 폭발을 시킨다면은 그래. 이 지역을 뺏기고 점령당할 수 있다. 단 우리가 점령당하더라도 미군을 수십만 명을 죽여버린다면은 미군은 더 이상 여기서 동경으로 진격을 못할 것이다 했어요. 동경으로 진격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미국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독일처럼 패전하지 않고 이 선에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게 당시 일본 대본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사항전을 주장한 거예요. 일본이. 일본 절대 항복할 생각 없었어요. 이 당시에. 자, 그래서 결호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본이에요. 미국이 그러한 작전을 갖고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일본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느냐. 사츠마 반도와 아리아케, 여기가 제일 가깝다 그랬죠? 오키나와에서 가는 616km. 이 큐슈 지역 중에서도 상륙이 가능한 지역이 나가사키하고 가고시마입니다.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 상륙할 거를 대비해서 그 당시에 그 일본이 관동군을 빼옵니다. 관동군.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 있죠? 그 관동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데려다가 큐슈에다 배치시켜요. 그리고 큐슈에 민간이 있는데 죽창을 주면서 무장을 시킵니다. 그냥 너희들은 몸빵, 인해 전술로 죽어. 미국 애들이 총을 쏘다 총알 떨어지게. 어떻게든 미국 애들을 소모전으로 끌고 가갖고 미국 애들을 지치게 만들자는 게 그 당시 일본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정규군 155만 명, 민병대 280만 명. 거의 몇 명이야? 500만 명이잖아요. 이 500만 명을 동원해서 미군 10만 명만 죽이자 했어요. 미군 10만 명만 죽이면 돼. 그러니까 미군 1명 죽일 동안 일본군 50명 죽어도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린 이긴다였어요. 쟤네들의 계산은 그렇게 나갔던 거야. 왜? 미국은 절대 자국 국민 10만 명 못 죽인다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죽창 모자라고 그 다음에 유인어뢰 400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상륙정들에 갖다 박아가지고 미군들을 수장시키는 계획이었거든. 그렇게 해서 미군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가미카제 1만 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골치가 아픈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600km를 가야 되는데 분명히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미국의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미국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야? 아까 했던 다운폴. 무지막지하게 폭탄을 때려 부어가지고 일본 전투를 초토화를 시킨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동경 대공습이라든가 이런 그런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자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러면서도 버텨요. 어쨌든 상륙만 해와라. 내가 너희들의 10만 명은 죽이고 만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겁이 많이 났던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죽여도 끝도 없다. 왜? 얘들은 이오지마에서 한번 봤거든. 이오지마 전투라고 해서 이오지마에서 미국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고전을 면치 못하거든요. 미군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점령했다 뺏겼다 점령했다 뺏겼다 몇 번을 했거든.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그 당시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은 큐슈를 과연 이오지마보다 쉽게 점령할 수 있을까? 미군도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아마 이오지마처럼 몇 번 점령했다가 뺏기고 점령하다 뺏기고를 하면서 장기화될 것이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날 것이다. 이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태풍. 한국하고 일본의 태풍이 7월에서 10월에 옵니다. 일본이 언제 항복합니까? 8월 15일이잖아요. 미국에서 다운폴 작전을 할 때는 이미 태풍이 들어와 있던 시기였어요. 일본도 이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큐슈에다가 결호 작전을 해서 인해 전술로 군대를 배치해놓고 옛날 원나라의 침략을 카미카제 태풍으로 막았듯이 태풍을 이용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골치가 아픈 거야. 야, 이거 태풍까지 온다. 야. 점령을 해도 태풍이 쓸고 가면 보고품 다 날아가. 그건 옛날 몽골군처럼 전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큐슈 361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일본이 어디에 올인을 하냐면은 미국이 아니었어요. 소련이었습니다. 왜? 옛날 때 2차 세계대전 전에 맺었던 상호 불가침 조약이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소련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만주 쪽이 안전하니까 군대를 올인을 해서 태평양만 막으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으로 갈 것이다. 이게 계획이었다고. 근데 스탈린이 거절하죠. 정확히 하면 거절이라기보다는 아무 말을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소련 군들을 유럽 전선에서 극동지방으로 몰래 수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해주 지역으로 소련 군대를 계속 투입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군이 딱 움직이니까 그때 일본이 항복합니다. 왜냐? 소련군이 내려오면은 대마도에서 여기는 너무 가깝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침략하는 건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소련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못 막아. 너무 짧아. 그냥 파죽지세로 뚫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여기는 아직 그 당시에는 그 공군도 안 좋았기 때문에 공군 지원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육지를 점령해버리면 여기서 공군 폭격이라든가 물자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때부터 못 막는 거거든, 일본이. 그래서 소련을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근데 소련이 일본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안 맺고 전쟁을 결행하니까 여기서 손든 겁니다. 거기에 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게 바로 핵폭탄이었죠. 맨하탄 프로젝트. 예. 근데 일본은 이거 핵폭탄 맞고도 싸우려고 그랬어요. 맞고도 싸우려고 그랬어요. 왜? 이 일본은 알았거든. 어쨌든 미국 애들 10만 명만 죽이면 된다 했어요. 핵폭탄까지 끄면 맞으면서 버티자. 끝까지 버티자. 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뜨렸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나가사키, 히로시마. 여기다 핵폭탄을 떨어뜨렸으니 미군이 올 수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네. 이 방사능 있는 지역에 설마 미군을 집어넣겠어? 자군들 다 방사능 오면 죽을 텐데? 여기밖에 없네. 오케이. 야, 군대 돌려. 집중.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린다? 그럼 미국은 이제 상륙 못하는 거야. 다 오염지대거든. 끝까지 가보자 했어요. 소련 참전 때문에 굴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소련이 한반도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거의 무혈 입성하죠? 소련군이 만주서부터 거의 그냥 쭉 들어옵니다.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왜? 일본군이 이 큐슈 지방에 총력전을 다 했거든. 그 당시에 일본이 갖고 있던 마지막 남았던 물자와 무기를 여기다 다 쑤셔 넣어요.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주 지역에 있는 관동군은 무력화되어 있었어. 네. 거의 힘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거야. 일본은 여기만 지키면 된다 했는데 하필이면 소련이 뒤통수를 치니까. 그래서 일본이 결국 항복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분열될 상황이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분열시키는 쪽으로 미국을 꼬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일본 애들 보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영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메이지 혁명 때 이용당할 걸 알면서 자국의 전쟁이 나면서도 어쨌든 미국하고의 손을 끝까지 안 놓고 동맹 맺고, 나중에 조선 합병시킬 때 자기 편 만들고, 결호작전이라고 해서 미군들 들어오면은 10만 명, 20만이고 학살을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했던 애들인데, 갑자기 노선 변경해서 미국이랑 갑자기 절친이 되더니 소련을 견제하자 하면서 한반도를 분할시킴으로써 일본 영토를 보존합니다. 이 일본 애들이 외교 전략 보면은 놀라워요. 어? 죽일 듯이 싸우다가 갑자기 노선 탁 바꿔갖고 친구 돼버리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기가 차죠. 한국 사람들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외교는. 일본이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은 여기가 소련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건너편이 하와이, 미국 캘리포니아가 나와요. 따라서 일본이 여기가 점령돼서 소련 땅이 되면 안 된다. 일본은 일본 영토 그대로 자유진영 국가로 남아야만 태평양을 방어하면서 미국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패전했을 때 일본 열도를 분열시키지 말고 독일이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 열도를 분할하지 말고 한반도를 분할해라. 미국이 받아들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할된 거라고. 참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 외교에서 이 선택을 잘못하면서 발생한 이 비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나라의 식민지도 결국 물론 외세의 침략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바깥 세상에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이런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뜻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뭐 이땐 약했으니까 그래다 쳐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이고,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그렇게 말캉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군사력도 세계에서 거의 뭐 손꼽을 정도의 국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저는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미화시키지 말라요, 저는. 91년도 소비에트가 붕괴된 다음에 평화가 왔느냐?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부터 해서 2016년까지 제가 잡았는데, 보세요. 거의 1년 단위로 전쟁이 났습니다. 1년 단위로. 소련이 붕괴됐다고 해서, 우리가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소련 붕괴가 민주주의 승리 뭐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 분쟁이 해결됐느냐, 해결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그랬고 또 어떤 패턴이 중요하냐?